네, 출발새 아침 3부 황보선 앵커의 휴가로 김우성 PD와 대신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코로나 확진자 1,000명을 넘었고요. 지난 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정부는 3단계 격상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문가들께서는 사실 이미 3단계 조치를 많이 요구해 오셨었는데 지금 확진자 상황 좀 심각성 해석해 보시면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지금 확진자 수치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지금 거의 2배 이상 격상을 했는데요. 이 확진자 수보다도 그 밑에 있는 무증상 감염자 수를 생각하면은 네. 지금은 사실 3단계 이상 격상을 이미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3단계 격상이 조금 늦은 것 아닌가. 당장 오늘 내일간이라도 3단계 격상을 하는 게 옳다라고 판단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주말에 확진자 수를 생각하면 검사 건수가 줄었는데 불구하고 1,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네. 일주일 평균 800이 1,000명이 아니라 네. 올라가는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계속 단계 격상이 늦었던 이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좀 경제 고려였지만 지금은 경제보다도 방역이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태이기 네. 때문에 저는 오늘 내일이라도 상태를 보시고 빨리 3단계 격상을 해야지만 어느 정도 좀 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염 경로 불분명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부터 150여 곳에서 익명 검사까지 포함한 검사가 있고 강릉은 전 시민 대상 검사입니다. 전수 검사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강릉처럼 이제 인구수가 적은 곳에는 사실 전수검사를 하게 되면 조기에 확진자를 특히 무증상 감염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수도권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구 같은 경우는 지자체별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PCR 검사가 역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항원 검사를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주 정도를 연속으로 하게 되면 거의 60% 이상의 확진자를 찾아낸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예, 자, 신속항원 검사 등 3종 검사법 지금 동원해서 좀 최대한 숨어있는 확진자 혹은 감염자를 좀 찾아내야 된다 이런 의미신데 교수님, 이게 지금 3단계로 격상을 정부가 빨리 결정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정 부분 일상생활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네네.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어서 네. 한 2주 정도 이내에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지금 전체 봉쇄를 하더라도 확진자가 크게 줄지 않는 것은 그렇죠. 이미 지역사회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 3단계 격상과 더불어서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 건수를 늘려서 초기에 확진자를 찾아서 격리하는 것이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사 건수를 많이 늘려서 초기에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고 중앙대책본부에서 가끔씩 이 재난 문자가 오면 1시간 이상 몇 시간 같이 확진자와 있었는데도 감염이 안 됐다. 마스크 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지금 유일한 방법은 마스크 착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3단계 격상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그다음에 식당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감염이 되거든요. 네. 조그만 이런 마스크를 내리는 그 순간찰나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차단하는 의미에서 3단계 격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3단계 격상으로 이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또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1,000명이 넘어섰는데 앞서 해외 사례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수준으로 확진자가 늘고 감염이 확산되면 의료 붕괴되지 않나. 지금 괜찮다라고 하는데 좀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지금 이미 일반 대기 환자들이 많고요. 네. 그분들 자체도 생활치료시설이 있다고 하시는데 입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치료 기회가 늦춰지면서 중환자가 많이 늘 수 있고 네. 확진자가 늘게 되면 당연히 취약계층의 중환자는 늘고 있습니다. 지금 중환자 병상을 바로 마련한다는 어제 발표를 하셨지만 네네. 중환자는 병상 자체도 확보가 어렵지만 네. 전문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병원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네. 국내는 공공병원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죠. 최대한 공공병원을 거점병원을 이용을 해야 되고 생활치료시설을 연수원 등을 동원해서 지자체별로 좀 준비를 하고요. 네. 그래서 최대한 중환자로 가지 않게 하는 것 중요하고 또한 국내 항체 치료제도 최대한 승인이 빨라지면 네. 확진이 된 분들은 다 주사를 맞아서 네네. 입원율을 줄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료붕괴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얘기해 주셨고 또 민간병원 협조도 얘기해 주셨는데 끝에 말씀하셨던 이 항체 치료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이 정도 좀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건가요?
항체 치료제는 외부의 연구에 의하면요. 주사를 맞은 경우는 입원율이 1.6%지만 주사를 맞지 않은 경우는 6.4%로 한 4배 정도 입원 경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네. 확진이 된 경우에는 주사를 맞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승인이 나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직 승인이 안 돼 있고 임상 네. 이상이 아마 올 말에 네네. 완료가 되면 긴급 네.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을 경우에는 지금 확진자 확산세가 더 빨라지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는데 좀 그렇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확산세는 이미 1주, 2주 전에 감염된 분들이 나오는 확산세거든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이 확산세는 당분간은 유지가 되거나 네.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독일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굉장히 조정을 잘했는데 겨울이라는 이런 바이러스 활동력이 강화되는 시기에 들었으면서 하루에 2만 명 이상이 나오면서 전국이 봉쇄를 당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을 분명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단계 격상을 제때 올리고 또 지금 선제적으로 검사 수를 늘려서 확인을 해서 최대한 격리를 하는 그런 방법이 동원이 되어야 되지만 마지막 궁극적인 치료는 백신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은 모든 걸 내려놓고 최대의 노력을 백신 확보에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백신 확보가 늦었지 않았냐 이런 좀 정치적 공방까지 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지금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백신 빨리 도입하겠다 일단 말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선으로 교수님 의료 현장에서 봤을 때 예상하실 수 있을까요? 백신 공급 자체는 우리가 선구매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임상 3상이 완료돼서 예방률이 높은 mRNA 백신 모더나 화이자는 지금 우리가 선구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언제 접종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지금 선구매가 됐다고 하시는데 그건 임상 3상 중이고 연구 과정 중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내년 초가 돼야 지금 승인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개인적 소견으로는 실제적으로 이 백신이 언제 우리가 접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조금 정부 당국의 정확한 발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스크 꼭 쓰시고요. 어쨌든 잘 이겨내시길 모두에게 응원 드려봅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였습니다. 네, 우리가 문서를 보다 보면 중요한 부분에는 밑줄을 긋습니다. 그만큼 그 부분은 꼭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건데요. 쏟아지는 여러 가지 정치 이슈와 또 사회 이슈에 어떤 밑줄을 그어볼까요?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박원석의 밑줄.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오늘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게다가 날씨까지 추워졌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정말 한파가 심합니다. 근데 날씨만 추운 게 아니라 전국도 좀 얼어붙고 있습니다. 네네. 자, 필리버스터까지 나서서 지금 야당은 이제 여당의 법안 처리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필리버스터 종결 또 표결을 붙였고 여기서 정의당은 또 불참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공방이 이어지는 국회 상황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국회가 조금 이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지금 당면한 이제 국가적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좀 아쉬운 점도 있고 또 국민들께서 약간 피로감도 느끼는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국정원법 그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결이 됐습니다. 종결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여당은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토론할 상황이냐라는 명분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뭐 그런 명분에 대해서 수긍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그렇게 문제라면 지금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상황을 잠깐 중단하고 어쨌든 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대책들 중심으로 이 전국이 좀 운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국회법에 토론 종결 이 정족수라는 게 보장이 돼 있고 어제 186명이 표결을 해서 180표로 통과가 됐습니다만 민주주의라는 게 최종적으로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다고 하지만 그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건 모든 사안을 다수결로 정하라는 거라기보다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서 다수결로 정하라라는 어떤 함의가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소수 의견 또 그 소수 의견이 반대할 권리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들을 다수의 여당이 지금 워낙 지금 의석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점들이 아쉬웠고 정의당에서 아마 토론 종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도 네네. 그것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이렇게 180석이 가능한 수준으로 표를 몰아주신 이유가 그만큼 개혁입법을 빨리빨리 완수해라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또 지금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수의 민주주의 차원에서 좀 작은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도 공존해야 된다라는 것과 좀 배치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과연 무엇이 개혁입법이냐에 대해서부터 지금 여야 간의 인식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만 하더라도 과거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이고 그런 어두운 그런 측면을 개정하기 위해서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만 대공수사권을 그래서 경찰로 이관을 했어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면서 예상하지 않았던 효과라기 부정적 효과로 지금 지적되는 게 경찰이 너무 권한이 비대해지고 그에 대해서 마땅한 견제 수단이 없고 또 경찰 개혁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자치경찰 일부를 도입한 것 제외한다면 오히려 좀 더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개정된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풍선 효과처럼 이쪽을 조이니까 다른 쪽이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도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균형 잡힌 그런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법 개정안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져올 예상하지 못했던 부정적 효과까지 감안한 그런 균형 잡힌 권력개혁 방안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여당이 뭐 국민들로부터 180석에 가까운 압도적 의석을 위임받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당이 하고 싶은 일을 모두 다 하는 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충분히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도 살피고 또 국회 내에서 수기 민주주의를 보장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게 좀 아쉽고 물론 야당도 반성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거는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공수처법 이 개정의 어떻게 보면 명분을 야당이 그동안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지나치게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다가 주어버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중요성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 비토권 얘기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협상 막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야당이 반대하면 절대 안 하겠다는 게 뒤집어졌고 우리가 좀 괜찮다고 한 사람도 있었는데 고집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거 법까지 바꿔간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고 이 부분은 뭐 범위 야권에서 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번 추천됐던 후보들이 사실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전부 부결이 된 셈이죠.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금 비토권을 좀 무력화시키고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법 개정을 한 건데 주호영 원내대표 말씀은 그 과정에서 다양한 협상들이 이루어졌고 다른 카드들도 제안을 해봤는데 여당이 받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미 부결된 사람들을 다시 후보로 올려서 결국에는 5명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건 이건 애초부터 의도를 가지고 이 공수처장 후보를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지금 청와대나 대통령이나 여당이 의도하는 대로 공수처장 후보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아니겠어요? 그 상황에 최대한 좀 흠집을 내보고 또 이 새로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좀 지연하고 이런 등등의 목적을 깔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미 이게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야당이 좀 이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컨트롤을 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후보라든지 또 법원행정처에서 추천한 후보라든지 좀 중립적인 그런 후보들을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야당 추천위원들이 지나치게 좀 당파적인 그런 관점에서 너무 반대로 일관하다 보니까 여론도 별로 좋지 않고 여당이 저렇게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빌미를 준 측면이 없잖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좀 늦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게. 그래서 어찌됐든 이 공수처장 임명이 되려면 아직도 국회 청문회도 있고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서 또 야당이 그 과정에서 견제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지금 공수처법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 과정부터 현재까지 시점으로 봤을 때 그런 야당의 대응이 좀 늦고
좀 아쉽고 네. 어떻게 보면 좀 미숙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야당 외에 또 야당 바깥에 있는 다른 국민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대안이었나라는 고민도 돼봅니다. 두 번째로 주말을 달궜던 이슈입니다. 이 부동산 이슈가 사실 현 정부를 굉장히 곤혹스럽게 하고 있고 또 야당은 이에 질세라 이슈마다 매번 이제 말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슈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관련해서 설전이 뜨거웠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지금까지 설왕설래 굉장히 뜨거운데요. 저는 대통령께서 그 현장에서 하신 말씀이 단정이었냐, 뭐 질문이었냐 이런 거는 본질적 쟁점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집값 폭등과 또 흔히 전세 실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동산 상황으로 느끼는 박탈감이나 정책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고조돼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도 그렇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비판적인 그런 여론이 형성이 돼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점을 이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그 말씀을 네. 꼬투리 잡아서 끌고 들어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거는 확대돼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총주택에 비해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한 8%밖에 안 됩니다. 네. 다른 선진국들 비교하면 우리가 훨씬 낮거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산층까지도 입주해서 살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그 질의 공공임대주택이 더 확대돼야 되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모든 후보자들이 그런 공약을 했어요.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발언을 하셨던 유승민 의원, 그랬었죠. 뭐 안철수 의원 이분들도 다 그런 공약을 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폄하나 혐오 이런 것들을 부추길 수 있는 네. 그런 말씀은 정치인들이 좀 자제하는 게 좋다. 네. 그런 면에서 좀 이번에 유승민, 안철수 두 분의 그런 비판이 좀 아쉽고요. 네. 근데 이제 정부나 청와대도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게 그 대통령의 말꼬리를 잡자는 게 아니고 네네.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네. 현 정부 들어서 뭐 아파트 값이 한 52% 오르고 지금 임대차 3법 이후에 임대차 3법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시장에서 드러난 현상은 네. 전세 매물이 굉장히 부족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과 비판이 고조돼 있는데 단지 그런 야당 그 인사들의 비판이 뭐 말꼬리 잡기다. 국민과 대통령을 이간시킨다. 이런 식의 어떤 현상적 대응으로 머물러서는 이 문제를 전 풀지 못할 거고 이건 앞으로 정치 일정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질을 봐야 된다라는 지적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주거 정책에 있어서 주거 사다리라는 것도 정부도 강조하고 있고 또 야당이 말한 사다리가 있어도 오르지 못할 집값이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좀 본질을 지켜봐야 될 텐데 지금 사실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때도 부동산 이슈를 벌써부터 들고 나와서 후보 천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 코로나19와 더불어서 부동산이 내년 재보궐선거에 가장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네.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는 더더욱 그럴 거고요. 네. 지금 이제 뭐 하나둘씩 그 출마를 희망하시는 그런 후보들이 들고 나오는 얘기를 보더라도 이제 그런 민심을 의식해서 네. 부동산 대책이나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책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저는 부동산 정책은 눈앞에 단기적인 그 어떤 효과 네. 이걸 그 목표에서 그 정책을 만들고 또 그 정책을 추진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이건 좀 장기적이고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24번이나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못 받는 건 네. 가장 마지막에 쓴 정책을 사실은 가장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추진했어요. 즉 보유세 강화 대책을 네. 일찌감치부터 일관성 있게 추진했어야 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집값 폭등하는 그런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정책의 추진 순서랄까요? 네. 이런 것들이 좀 뒤바뀌어서 그 핀셋 대책이라는 걸로 시장의 투기를 쫓아가는 네. 이런 대책 에 머물다가 네. 24번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한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정책 추진의 시야랄까요? 네네. 이런 것들이 너무 좀 그 목전에 문제에 급급했던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발 앞에 돌부리들은 잘 피해간 듯 했지만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또 시작하게 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거 앞서도 여당 의원들께는 항상 여쭤봤는데요. 경제 3법 중에서 뭐 여러 가지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전속고발권 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이런 것들 여당이 후퇴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이게 또 지금 범진보 야당 쪽에서는 굉장히 부글부글
좀 끓는 이슈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정말 잘못했죠. 네. 이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 네. 또 정무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정부가 낸 원안, 즉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네네. 안을 통과시켜 놓고 법안 통과되자마자 뭐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걸 뒤집어서 전속고발권을 존치시키는 걸로 바꿨는데요. 결국 재벌 대기업의 반발과 우려, 네. 이거를 정부가 고려하고 수용해서 전속고발권을 유지시킨 거라고밖에 볼 수 없고 그 점에 대해서 정의당은 그 내용에도 납득하기가 어렵고 또 국회에서 여당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야바이 같은 네. 그런 어떤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좀 분노할 만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쟁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지금 국회 그 본청 앞에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또 유가족들이 농성을 시작을 해서 나흘째 단식 네. 농성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날씨가 영하 10도지 그렇죠. 않습니까? 추워요. 굉장히 걱정되고 민주당은 총론에는 공감을 하는데 네. 처벌 수위라든지 또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다른 견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아마 17일 날 네. 정책의총을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데 네네. 어쨌든 이번 국회 끝나기 전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하루에도 7명이 퇴근을 하지 못하고 연 2,000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반드시 좀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검찰 개혁과 연관해서도 좀 정부가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박원석의 밑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자,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보선 앵커 휴가로 김우성 PD가 대신하고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이슈들 봤는데 좀 해외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코너입니다. 한국일보 유튜브에서 국제 이슈를 담당하고 있는 손성원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백신 지금 국내에서는 정치적인 쟁점까지 뛰어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왜 확보 안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해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인류 첫 백신 접종은 영국에서 했고 미국이 이걸 좀 뺏겼다고 안타까워하는 것 같은데 미국도 시작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식품의약국이죠. FDA가 11일 미국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 백신 사용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로써 미국은 영국, 바레인, 캐나다, 사우디, 멕시코에 이어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 6번째 국가가 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백신 접종의 마지막 단계도 넘었습니다. 네. 지금 실제 접종을 위해서는 CDC죠. 질병통제예방센터 백신 권고가 필요한데 네. 지금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공식 승인에 정식 서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행정 절차는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뭐 내부 논란도 있었고 사표 얘기도 나오고 좀 미국 내 상황도 독특했는데 접종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미시간주에서는 지금 화이자 공장에서 13일 오전 6시부터 배포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워프 스피드 오퍼레이션의 최고 운영 책임자는 네. 이달 말까지 2천만 명분을 배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미국 보건당국은 보건 의료 종사자 그리고 요양원 거주자 등에게 우선 접종을 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네. 최종 배포 지침은 두 정부가 결정을 합니다. 예, 백신 개발 프로그램이 워프 스피드 오퍼레이션. 이 워프가 저희가 혹시 뭐 이렇게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 초고속 스피드에 뭐 네, 이렇게 맞습니다. 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미국 내 앞서도 제가 살짝 언급드렸습니다만 백신 접종 관련해서 잡음이 많았고 또 뭐 18세 이하는 좀 여러 가지로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얘기가 많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와중에 백악관이 FDA에 좀 조속한 화이자 백신 승인을 압박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논란이고요. 네. 지금 이에 대해서 CNN은 아무래도 트럼프가 퇴임 전에 좀 가능한 많은 백신을 서둘러서 꺼내고 싶어 해서 네. 이렇게 승인 절차에 조바심을 낸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놨고요. 또 제때 이 백신이 공급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긴급 사용이다 보니까 좀 네. 비상사태에 따라서 특별히 허가된 거라서 이게 장기적으로 배포되려면 또 다른 신청 절차를 추가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문제인데 지난주 설문조사에 따르면 백신을 맞겠다는 응답자는 47%에 네. 그쳤고 26%는 아예 맞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 16세, 17세 참가자 규모가 그 임상시험 단계에서 다른 인구 집단보다 적어서 이 신뢰도를 두고 좀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FDA 소장이
이에 대해서 이 나이대에서 관찰된 안정성 기록은 좀 수용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특히 미국이나 해외에는 백신 공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음모론까지 나오는 부분이어서 참 독특한 상황입니다. 국내와 비교가 되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앞서 이 백신 관련 뉴스에도 나왔지만 뭐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결정이 됐나요? 이제 패배가 네. 완전히 선언이 된 건가요? 아닌가요? 지금 14일이죠. 오늘인데요. 지금 미국이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를 합니다. 네. 원래 선거인단 투표는 그냥 유권자의 뜻을 대리하는 좀 형식적인 절차에 그렇죠. 불과하지만 올해는 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패배 불복으로 세간의 관심사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 매직 넘버 270을 초과한 306명을 확보를 했고 네. 지금 트럼프가 23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네. 지금 변수는 근데 faithless electors라고 해서 네. 신이 없는 선거인 이런 좀 배신 투표를 한 선거인단이 나올지 않을까 네. 이런 변수가 있는데 네. 지금 1990년부터 2012년 대선까지 배신 투표를 한 선거인은 9명에 불과해서 사실상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표 차이로 봐도 희박할 것 같고요. 또 배신을 해도 왠지 바이든 후보보다는 트럼프 후보를 배신할 것 같은 네, 그런 얘기도 입니다. 자, 이런 부정선거 소송전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데 뭐 그것도 그다지 전망이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집계를 해봤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세에 영향이 없는 소송전 딱 한 건에서만 이겼고 네. 지금 50건 이상의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연방 대법원은 지난 8일 그 공화당이 펜실베니아주 대선 결과 인증을 제지해달라면서 낸 소송을 기각을 했고요. 네. 또 11일에는 텍사스주가 펜실베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건 이 네 곳의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면서 연방 대법원에 낸 소송을 기각을 했습니다. 이 소송은 또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주력했던 소송이에요. 왜냐하면 이 네 곳의 결과가 무효화가 되면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인단 과반을 얻지 못해서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공을 들였던 것인데 네네. 결국 기각이 됐습니다. 네. 참, 큰 이변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 우리나라도 지금 스키장 개장과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유럽도 지금 스키장 개장을 놓고 싸움이 거세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 카스테스 프랑스 총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 스키장은 개장합니다. 네. 하지만 리프트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네. 뭐 리조트는 자유로운 여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리조트 내 식당 술집은 영업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상 스키장 폐장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독일, 이탈리아도 같은 입장인데 이 세 나라들은 다 이번 겨울에는 유럽의 모든 스키장을 폐장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스키장 트라우마 때문인데 그렇죠. 올해 3월에 1차 코로나 확산기 당시에 오스트리아 티롤주의 한 큰 스키장 리조트에서 1만 6천 명이 감염이 됐고 맞습니다. 이들이 귀국을 하면서 이제 수십 나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네. 확 터졌죠. 그래서 유럽은 사실상 그 국경 빗장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오늘 프랑스에서 스키 타고 내일 뭐 스위스에서도 스키 타는 이게 가능한 나라인데 그 스키 인구가 2억 명이 이른다고 해요. 네. 그런데 지금 프랑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닫았으니 다른 곳으로 이 많은 관광객들을 빼앗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다 보니까 좀 빼앗길 수 없다 보니까 인접국들도 다 닫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 인구 이동이 거의 한 국가처럼 자유롭기 때문에 뭐 프랑스만 폐쇄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요. 네. 특히 국내도 지금 스키장을 열었는데 과연 네. 어떤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해외 상황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손성원 기자였습니다. 네, 4부 순서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관련된 사항 법적으로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보다도 국민들이 법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도 법적으로 해결하고요. 또 여러 가지 국민적 이슈도 법적으로 해결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인데 법으로 꼼꼼하게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사건인법 오늘도 구자령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구자령 변호사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절차를 두고도 지금 사실 이미 아주 뜨겁습니다. 이게 뭐 본선 같아 보이기도 해요. 사실은 징계할 사유가 맞느냐,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징계를 줘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해야 될 시기인데 네. 절차상 이게 맞느냐라는 얘기만 지금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15일로 2차 기일 잡혔거든요. 예.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월 10일 날 1차 기일이 열렸는데 이때는 실체에 대한 내용을 아무것도 진행을 하지도 못했고 네. 절차에 대한 거 위원회 구성이 맞느냐 그리고 기피 절차에 대해서 이게 표결해가지고 이제 위원 구성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문제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느냐 아니냐에 대한 결정 네. 그것만 10일 날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15일에는 양쪽에서 이제 4명씩 증인을 신청해가지고 그렇죠. 채택된 8명에 대한 이제 실체적인 이제 증인 신문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대로 지금 절차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징계라는 게 절차 그리고 징계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네. 그 징계 사유에 따른 양정이 맞는지 이 세 가지를 지금 법적으로 이제 보게 되거든요. 네. 근데 절차에 대한 게 사실 가장 극명하게 위법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누구도 쉽게 넘어갈 수가 없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거에 의해 가지고 법원 판결이 좌우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네.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누구도. 네, 실제로 이제 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권인 이 건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사건과 재판에서도 절차가 잘못되면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이런 큰 변화가 오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재심도 아시잖아요. 네네. 재심 같은 경우에 받아들여주는 사유가 굉장히 좁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딱 조문상 명시되어 있는 것도 재판부 구성에 위법이 있을 때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권에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이 한 판결을 유지시킬 수 없다는 건 법에서 당연히 전제로 깔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법적으로 당연히 굉장히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게 보통의 경우에는 그래서 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렇게까지 첨예하게 다툴 만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은 지금 이제 굉장히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정치적인 있죠. 무게감이 커서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구자룡 변호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왜 절차를 놓고 저렇게 싸우나라고 하실 텐데요. 그만큼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 절차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좀 내용을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증인이 이제 각각 4명씩 해서 8명 네. 지금 돼 있는데 증인 신문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충돌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법 조문에 신문이랑 신문이랑 법적으로 굉장히 다른 개념인데 네네. 이게 보통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양쪽에서 치열한 공방하면서 묻고 답하고 이렇게 그렇죠. 이제 반대신문 보장되는 이런 걸 떠올리는 건 신문이라 그러거든요. 네. 니은 받침. 네. 근데 검사징계법상으로는 미음 받침 신문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이제 어떤 개념을 떠올리시면 되냐면은 그 영장 실질 심사할 때 피의자가 출석한 판사가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변호인이랑 검사는 의견만 밝히지 그 사람들이 직접 피의자한테 물어보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조문 문구에 충실하게 해석해가지고 징계 위에서는 이건 신문이니까 당사자한테 반대 신문권 줄 필요 없다. 이거는 네. 위원회에서 우리만 물어보면 충분하다라고 네. 하고 있고 반대로 윤 총장 쪽에서는 그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반대 신문권을 보장해달라라고 해서 네. 이제 지금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사실 법이라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일반 청취자분들의 고민도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신문과 신문은 다릅니다. 네. 나온 사람에게 필요한 것만 물어보고 확인하는 건 신문이고 그렇죠. 옳고 그른지를 서로 대화하면서 따지는 게 신문인데 네. 윤 총장 측에서는 신문. 그렇죠. 서로 그렇게 옳고 그름 해석하죠. 따지자. 네. 그다음에 징계위 측에서는 신문. 네. 필요한 것만 확인하겠다. 이 네, 절차입니다. 네. 이게 좀 따라가면서 봐야 뉴스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징계라는 지금 사안이잖아요. 예. 그러면 반대 신문권을 좀 주는 것 아닌가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다른 법과 좀 비교해서 보면 좀 명확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그 비교법적 고찰이라고 네. 다른 법들이랑 이렇게 그 취지를 맞춰보면은 이제 이 법의 의미가 굉장히 명확해지거든요. 네. 근데 검사에 대응하는 건 법관이잖아요. 네네. 징계법을 보면은 신문이라 그래서 양쪽에서 묻고 답하고 반대 신문권 보장되는 걸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윤 총장 쪽에서는 이게 지금 검사징계법이 50년대에 만들어진 굉장히 낡은 법이거든요. 네네. 그 옛날에 만들어 놓고 이게 자주 작동되지 않는 법이니까 이 부분이 손봐지지 않고 넘어와서 그런 거 아니냐. 네네. 그리고 그 당사자에게 징계 과정에 대해서 억울함을 변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끔 돼 있는데 네네. 여기에 유리한 증거를 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러면 유독 유리한 증거를 낼 때 증인에 대해서는 유리한 증언을 끌어낼 수는 없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적법 절차 원칙에 의한 방어권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용어 규정되어 있는 문구에 딱 맞게 징계위원회는 주장을 해서 이건 네. 우리가 알아서 물어볼 테니까 뭐 이건 반대신문권 줄 필요 없다라고 하고 네. 윤 총장 쪽에서는 적법 절차 원칙이나 다른 비교법적인 고찰 이렇게 해가지고서 네. 반대신문권 달라. 양쪽이 굉장히 팽팽한데 제가 보기에는 징계위도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아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이의제기나 아마 의견서나 이런 걸 많이 낼 겁니다. 윤 총장 쪽에서. 네네. 그러면은 아마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징계위가 이런 건 우리가 물어봐 주겠다. 대신 네. 물어봐 주는 아마 그런 형식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예. 이게 물어보지 않으면 또 이게 또 위법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이 지금 검찰 징계와 관련된 법에 대해서 받침 하나 가지고도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정말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표현한 게 이 법 조항이 26개인데 정말 글자 하나, 받침 하나까지 지금 다 꼼꼼히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보기엔 거의 뭐 법조인으로 이건 조문 법 전체를 거의 뭐 씹어 먹어서 자기 걸로 소화한 상태로 지금 싸우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신문이냐, 신문이냐 네, 가지고도 네. 지금 뜨거운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또 위원회는 직권으로 징계 혐의자나 특별 변호인의 청구에서 감정을 명하고 증인을 신문하여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대해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자체도 굉장히 지금 뜨겁게 해석을 놓고 있고 왜냐하면 증인이 8명이나 나오거든요. 네, 네. 이거 굉장히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8명이면 당장 기일 진행에 있어서도 만약 반대 신문권을 준다. 그럼 15일 날 절대 못 끝냅니다. 네. 왜냐면은 제가 뭐 형사 사건 했을 때 한 명 붙잡고 저는 6시간 연속으로 증인 신문한 적도 있거든요. 와, 네. 보통 증인 신문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공방이 오고 네. 가면. 근데 이거를 만약에 반대 신문권을 주게 되면 유청장 쪽에서는 당연히 원하는 건 다 물어볼 테니까 그날 네. 뭐 정말 많아야 3명 정도밖에 못 할 거거든요. 네. 이건 그러니까 실체에 대해 접근하는 그 권리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절차 진행에 대해서 이거 오래 안 끝날 정도의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 신문권 주고 마는 거가 자체가. 내일 안 끝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반대 신문권에 대해서 이게 지금 징계위에서 아예 뭐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그런 기일 진행까지 고려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네. 지금 정한중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검찰총장에 대한 건데 자세히 보겠다. 하루 네. 만에 어떻게 끝내겠냐라고 하다가 또 갑자기 15일 날 끝나는 게 원칙이다라고 또 입장을 좀 바꿨어요. 그거랑 같이 반대 신문권 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같이 나왔거든요. 이게 그래서 맥을 같이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럴 경우에 절차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15일 날 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있죠. 반대 신문권이랑 기일 지정이랑 이게 네. 같이 맞물려서 같이 지금 주장되는 내용이 그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네. 나오는 겁니다. 절차에 대한 논의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기일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증인 8명인데 네. 다 나올 수 있는가? 불출석이 되면 또 이건 또한 이슈가 달라지지 않나? 왜냐하면 양측의 증인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15일에 만약에 증인이 안 나올 경우엔 이날 끝낼 수 있느냐, 재소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이슈도 급부상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불출석이 될 경우에는 그분은 아마 앞으로도 이 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졌는데 첫 기일에 안 나왔다. 네. 그러면 그 다음번에도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걸 가지고 더 부르자 말자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을 거고. 네. 근데 이게 검사징계법상으로는 강제로 부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원래 법원이 일반 재판에서는 나오십시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면 뭐 과태료도 그렇죠. 과태료하고 감치도 하고 그런데 네. 검사징계법이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력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위원회에서 더 이상 부를 필요 없다라고 해서 그날 끝낼 가능성도 있고 윤 총장 네. 쪽에서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그날 누가 나오는지가 어떤 쪽에 유리한 증인이 나왔다 안 나왔다를 판단할 수 있는 출석 네. 여부만 가지고도 안에서 지금 어떤 정도 내용 다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지금 가늠할 수 있거든요. 네네. 어느 쪽에 유리한 내용 나올 수 있고 그 결과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겠구나 이게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출석 여부가. 지금 구자룡 변호사 이야기 듣다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빨리 종결이 되거나 증인이 어느 정도까지만 나왔다만 놓고도 대략적인 예상이 된다라는 것들을 좀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절차에 대한 얘기가 뭐 대통령께서도 한번 언급하셨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만큼 지금 법적인 쟁점으로 네. 법률가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네. 징계위원 참석해서 참 어떻게 보면 오해에 살만한 타이밍에 빠졌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당사자기 때문에 그렇죠. 의혹 당사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네요. 맞습니다. 심재철 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보자로 확인이 되고 그렇죠. 있는데 제보자는 결국은 증거 방법이 증인으로도 지금 나오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징계위원으로도 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일반 사건으로 대응해가지고 얘기한다면 뭐 고발인 정도 위치. 그러니까 네. 내가 문제가 있다고 고발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판관으로 들어왔었고 네. 증인으로도 나오고 이거는 사실 법조계의 시각으로는 이제 부적절하다는 거에 네.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를 합니다. 네, 근데 네. 이게 지금 심재철 국장도 그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기피 절차에 관여하고서 바로 회피해서 빠졌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거기서 빠졌기 때문에 이 절차에 대한 위법성을 거기 이제 문제는 없이 끝낸 게 맞느냐. 법무부에서 이제 징계위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윤 총장 쪽이나 이쪽에서는 아마 극렬히 이제 이거는 법정 공방을 벌일 거고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쟁점이 충분히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징계위 구성 자체가 사실은 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어느 정도 논의를 충분히 하고 나의 어떤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 때문에 이제 저는 회피하겠다라는 그 부분. 그렇죠. 그게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게 가장 핵심이었냐면은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징계 청구권자였기 때문에 자동 제척이 됐거든요. 네. 징계위가 7명인데 그러면 1명이 줄었잖아요. 네. 근데 또 1명은 위원이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불출석했어요. 네. 그래서 그날 5명이 출석했는데 5명 중에서 징계 청구가 된 사람은 자기의 그 기피에 대해서 표결을 못 합니다. 네. 그럼 5명 중에 1명이 더 빠져야 되잖아요. 그럼 4명이 돼요. 근데 심재철 국장이 먼저 회피를 했으면 3명으로 다시 줄잖아요. 네. 그럼 이건 정족수가 아예 처음부터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그날 절차 자체가 아예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심재철 국장이 기피까지는 몸으로 정족수를 채워주고 네. 그거를 위원회를 이제 궤도에 올려놓고서 빠졌다. 그러니까 네. 지금 윤 총장 쪽에서는 징계 절차 농단이다라고까지 이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한 거죠. 네, 이렇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절차상의 문제를 강조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유, 그만큼 첨예하기 때문인데 조금 건너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사실 좀 진행이 돼봐야 알 수 있는 거고. 네. 자,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어차피 법원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징계위의 결론이 중징계로 나올 전망이 우세한데 일각에서는 한 정직 정도, 어차피 네. 한 7개월밖에 임기가 안 남았기 그렇죠. 때문에 6개월 정직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에 논란이 많아요. 맞아요. 지금 처음에는 뭐 해임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그게 맞는지 틀린지 법원과 따질 얘기지만 네. 그런 의견이 압도적인 다수였는데 이게 좀 사유 자체가 다 인정되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정직 정도. 그러니까 그것도 뭐 6개월까지 할 수 있으니까 뭐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하면은 네. 법원에서 집행정지, 지금 집행정지가 가장 이제 핵심이거든요. 네. 본안은 제가 보기엔 임기 내에서도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집행정지에서 만약에 뒤집어진다라고 하면 법보다 징계위가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 수위를 맞추기 위해서 징계는 원래 재량권 행사기 때문에 네. 수위가 낮으면 재량권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정직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이게 양날이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피하다 보면 자칫 징계 근거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오해도 받을 그거죠. 수 있고. 네, 참 이게 굉장히 그만큼 길어질 것 같고요. 또 짧아진다고 해도 그만큼 이슈가 커질 것 같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계속 또 스튜디오에 나와서 이런 얘기 재밌게 아주 쉽게 법으로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어야 네.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 네, 이분은 이름만으로도 아주 긍정적이고 또 기분 좋은 소식을 청취자분께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간밤에 손흥민 선수 경기 챙기고 밤새마느라 오늘은 전화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시원한 골 소식 전하면 좋을 텐데 네. 오늘은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금요일 날, 월요일 날 좋은 소식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맞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를 조은지 기자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요. 자, 경기 결과 알려주시죠. 네, 크리스털 팰리스와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원정 경기에 나섰는데 손흥민 선수 도움을 하나 기록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리그 4호 어시스트이자 시즌 20번째 공격 포인트인데요. 해리 케인의 선제골을 도왔습니다. 근데 사실 어시스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그들 밥상을 차렸다, 뭐 택배 크로스를 올렸다 이런 도움은 아니었습니다. 네. 패스인 것도 같고 드리블이 좀 길었나시기도 한 공을 케인이 무회전 중거리 슈팅을 쏴서 멋지게 득점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네. 둘의 호흡은 빛났지만 승리하지 못했는데 세트피스 상황에서 동점골을 내줬고요. 상대 골키퍼 과이타 선수 정말 신들린 선방쇼를 펼치면서 1대1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건 토트넘과 치열한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리버풀도 풀럼과 1대1로 비기면서 토트넘이 아슬아슬 선두를 지키게 됐습니다. 네. 나란히 승점 25점인 토트넘과 리버풀 오는 목요일 맞대결을 펼치는데 그게 아마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의 첫 번째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국민들께 이 손흥민 선수의 발끝에서 나온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시스트가 맞냐라고 하는 어시스트라고 하더라도 공격 포인트 기록한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자, 여자 배구 흥국생명이 연패를 당했다 이런 뉴스가 들어왔는데 아니 흥국생명 그러면 그 유명한 김연경 선수 있는 팀 아닌가요? 네, 어우훈 뭐 어차피 우승은 흥국생명이다 이런 소식이 이렇게 불릴 정도였는데 어제 도로공사에 0대3으로 완패했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21득점으로 고군분투했지만 전력에 큰 손실이 있었던 게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국가대표 쌍둥이 자매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빠졌습니다. 이재영 선수가 편두선이 붓기 시작해서 체온이 무려 38.7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재영 선수가 평소 자주 편도선이 부어서 별일은 없을 거라고 하면서도 구단은 혹시나 싶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했고요. 네네. 동생인 주전세터 이다영 선수도 구단에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서 일단 격리 조치했습니다. 네. 그 결과는 오늘 나올 예정이고요. 흥국생명은 두 선수가 빠진 데다가 앞서 외국인 선수 루시아 역시 어깨 부상으로 이탈을 해서 전력에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네. 다들 별 이상 없이 건강하게 복귀했으면 합니다. 네, 김연경 선수만큼 또 이재영, 이다영 다 자매, 국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선수들인데 어서 빨리 네. 코트로 다시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골프 소식도 지난 금요일날 소개해 주시면서 좋은 네. 소식 갖고 오겠다라고 하셨는데 너무 부담을 드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러게요. 됐나요? 역사도 길고 상금도 제일 많은 US 여자 오픈 네. 악천후로 하루 수년이 됐습니다. 네. 네, 현지 시간 오전 9시 10분 랑뇌와 푹으로 최종 라운드가 중단됐고요. 네. 선수 66명 가운데 24명은 첫 홀도 마치지 못했고 네. 18명은 아예 티오프도 못했습니다. 주최 측은 하늘만 보면서 3시간 반 기다렸는데 그래도 날씨가 좋아지지 않아서 내일로 미뤘고요. 내일도 강한 바람과 추위가 닥칠 거라는 예보가 있어서 승부에 네. 아마 변수가 될 것 같고요. 3라운드까지는 일본의 시부노 하나코 선수가 단독 선두고 우리나라 김지영 선수가 세타차 3위, 네. 또 세계 1위 고진영 선수, 메이저 퀸 김세영 선수가 5타차 공동 9위를 기록했습니다. 역전승 기대해 봅니다. 네, 저 끈기 있는 또 이 한국 선수들 또 마지막에 또 힘을 내서 또 아주 좋은 낭보 전해주실 거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K리그 네.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프로축구 울산이 아시아 최강 클럽을 가리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올랐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지금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어제 4강전에서 일본의 빗셀 고베를 2대1로 꺾었습니다. 연장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주니오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넣었고요. 네. 울산은 참가팀 중 유일하게 9경기 무패, 8승 1무로 조별리그부터 승승장구하면서 지난 2012년 이후 8년 만에 결승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상대는 이란의 페르세폴리스 팀인데요. 네. 19일에 상대합니다. 올해 울산은 전북에 막혀서 K리그와 FA컵에서 모두 준우승했는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한풀이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김우성 PD와 함께했습니다. 휴가가 있는 수요일까지는 제가 됐다고요. 어느 입주민이 확진자 이웃에게 편지를 썼죠. 응원 메시지를 보내줬고요. 마스크 써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마스크 꼭 쓰시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로 들으시면 더 재밌게 또 화면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